김도형의 통합과학 2025 14장 물질대사와 효소의 작용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도형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14장 물질대사와 효소의 작용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활성화 에너지와 촉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물질대사의 종류, 즉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이 동화작용과 이화작용, 또 중요하지만 정말로 빠지지 않고 나오는 실험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과산화수소의 분해 실험입니다. 자, 과산화수소가 카탈레이스라고 하는 효소에 의해서 이제 분해가 되면서 물과 산소를 만드는 그 실험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촉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선 우리가 이게 한번 살펴보시면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는 경로를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자, 반응이 일어나는 경로가 이렇게 물의 에너지가 존재하겠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떠한 생성물이 이제 반응을 하고 나서 화학 반응을 하고 나서 생성물이 되었겠죠. 자, 이렇게 생성물이 이렇게 처음보다 낮은 상태에 있을 수도 있고요. 에너지가 처음 반응물보다 높은 상태의 에너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이 반응에서 이 반응이 가려고 하면 바로 이런 턱을 넘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이 정도까지만 이게 미끄럼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미끄럼틀을 타기 위해서 최소한 이까지 올라가야 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려올 수가 있다. 자, 이 반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반응도 지금 이 반응물의 에너지 상태에서 이 정도는 올라가야 또로로로로로 내려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이만큼을 올라가야 바로 이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이 미끄럼틀을 타기 위해서 올라가야만 하는 그 필요한 에너지를 바로 활성화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선생님, 활성화 에너지가 요거, 네, 좋습니다. 땡, 틀렸어요. 활성화 에너지는 무엇입니까? 이만큼의 반응물에서 필요한 미끄럼틀을 타기 위한 에너지. 여기에서 미끄럼틀을 타기 위한 에너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미끄럼틀을 타기 위한 에너지. 바로 이 부분이 활성화 에너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 반응물에서 생성물의 그 에너지 차이 있죠. 이 에너지 차이를 바로 반응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활성화 에너지는 이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가기 위한 최소한 언덕을 넘어가야 할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반응물과 생성물의 차이를, 에너지 차이를 바로 반응열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반응이 크게 어떻게 있냐면 우리가 바로 이어서 하겠지만, 자, 여기는 에너지가 많은 상태에서 에너지가 많이 없는 상태로 바뀌었네요. 그럼 그 많던 에너지는 어디로 갔을까? 바깥쪽으로 열을 방출했다. 발열 반응이 되겠고요. 자, 에너지가 얼마 없었는데 에너지가 많은 상태가 되었구나. 아, 주변에서 에너지를 많이 먹었구나. 주변에서 에너지를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바로 주변은 흡열 반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두 반응이 존재한다. 되셨죠? 자, 그러면 촉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촉매는 활성화 에너지, 반응열이랑은 아무 상관없어요. 활성화 에너지를 조절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촉매는 바로 정촉매입니다. 활성화 에너지가 엄청나게 높은 이 턱을 미끄럼틀 조금만 올라가면 미끄럼틀을 탈 수 있도록 바로 활성화 에너지를 높이는 높이는 촉매가 아니에요. 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촉매예요. 낮추는 촉매. 이거 선생님이 조금
한 글자 한 글자 치다 보니까 오타가 났어요. 높이는이 아니고 낮추는 촉매고요. 활성화 에너지를 또 반대로 높이는 촉매가 있는데 그런 촉매를 바로 부촉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것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다. 활성화 에너지를 어떻게 낮춰주는 정촉매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 예가 이런 거예요. 자, 반응물이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자, 생성물이 지금 이렇게 있네요. 일단은 반응물과 생성물의 이 차이는 활성화 에너지가 높든 낮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반응열은 고정이고요. 자, 지금 반응물이 에너지가 많고 지금 생성물의 에너지가 작은 것을 보니까 에너지가 그 많던 에너지가 어디로 갔어요? 발열 반응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처음에는 이게 바로 효소가 없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효소가 없을 때예요. 효소가 없기 때문에 엄청 올라가기가 힘들겠죠. 그런데 바로 효소가 있을 때는 이것만큼밖에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쉽게 반응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정리를 해 두었죠. 효소가 없을 때보다 효소가 있을 때 활성화 에너지가 낮다. 그렇기 때문에 반응이 빠르게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반응열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입니다. 자, 그러면 촉매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는 아주 빠르게 반응을 하고 촉매가 없을 때는 활성화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조금 느리게 반응한다. 이것이 바로 촉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몸속에는 정말 많은 촉매들이 있습니다. 자, 기대하십시오. 자, 생명체의 물질 대사와 바로 생체, 촉매, 바로 효소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촉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생명체에서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수많은 촉매들이 필요한데요. 그 촉매를 바로 효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물질 대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의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통합과학이 새로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용어 정리를 정말 잘 해두셔야 돼요. 자,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라고 간주합니다. 물리적 반응이 아니에요. 저작 운동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입니다. 되셨죠? 자, 이런 화학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작은 것들을 합쳐서 큰 것들을 만들어내는 활동이 있고요. 큰 것들을 잘게 쪼개어가지고 작은 것들로 만들어내는 활동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물질로 합성하거나 분해하는 활동을 한다. 자, 합성은 바로 동화작용이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분해는 바로 이화작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반드시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 이 물질 대사가 일어날 때는 반드시 에너지의 출입이 존재합니다.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반드시 에너지를 방출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겠고요. 그러면 선생님 물질 대사에서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은 어떤 것입니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동화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작은 것들이 뭉쳐져서 큰 것들이 되는 거예요. 합성하는 반응입니다. 자, 그러면 작은 에너지들이 어떻게 된다고? 큰 에너지들이 나중에 되기 때문에 주변에서 무엇을 해와야 될까요? 그렇죠. 에너지를 어떻게 해와야 된다? 흡수를 해와야 된다. 그래서 주변은 어떻게 된다? 열을 빼앗기게 된다. 무슨 반응이다? 흡열 반응이 일어나겠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생명활동 있습니까? 있죠. 보세요. 자, 단백질을 합성합니다. 단백질은 수많은 아미노산들이 연결이 되어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작은 것들이 큰 것들이 되는 바로
합성, 동화 작용이고요. 자, 광합성도 마찬가지죠. 광합성은 어떤 것입니까? CO2 조그만한 것과 그리고 H2O 6개의 물 이 분자가 모여가지고 산소를 만들어내고요. 이 산소는 사실 부산물이고 중요한 것은 바로 이렇게 포도당을 만들어낸다 이겁니다. 그래서 큰 덩어리, 이 작은 덩어리에서 큰 덩어리를 만들기 때문에 바로 이 동화작용이 대표적인 생명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바로 광합성이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선생님 이화작용은 분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해하는 반응이고요.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걸 작은 에너지로 분해하기 때문에 그 많던 에너지는 어디로 갔을까? 바깥쪽으로 방출을 한다. 그래서 발열 반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까, 선생님? 큰 덩치를 잘게 쪼개는 게 있나요? 그렇죠. 소화작용이 있죠. 아밀레이스, 리파제 뭐 등등등 있죠.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세포 호흡이 있죠. 호흡은 이거 역반응입니다. 호흡은 바로 큰 덩치가 작은 덩치로 되는 겁니다. 자, 복습하면 지난 시간에 했던 걸 복습하면 이 광합성은 식물 세포에 있는 엽록체에서 일어나고요. 이 세포 호흡은 식물 세포나 동물 세포에 둘 다 있는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난다. 되셨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보시면 자, 이것을 딱 봐도 이건 동화작용이다, 이화작용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반응물은 에너지가 작죠. 그런데 생성물은 에너지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에너지를 어떻게 와야 되겠어? 얻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흡열 반응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얘네들은요. 큰 덩치 에너지가 작은 덩치로 되기 때문에 그 많은 에너지가 방출이 되었다. 발열 반응이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물질 대사라고 하고요. 이 물질 대사 때는 반드시 촉매가 필요하고요. 그냥 일어나진 않아요. 촉매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각각 반응마다 촉매가 다 다르게 있어요. 우리 몸은. I'm so sorry. 그런 촉매를 바로 우리 몸속에 있는 효소라고 하는 것이 그런 기능을 한다는 겁니다. 그 조금 이따가 배워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런 동화작용은 바로 흡열 반응이고요. 이화작용은 바로 이렇게 발열 반응이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우리 몸에서는 어떠한 반응이 동화작용이고 어떠한 반응이 이화작용인지 분리해서 딱 몇 가지는 샘플을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참 특이해요. 여러분들 정말 신기한데 우리가 포도당 있죠. 이 포도당을 우리는 그냥 몸속에서 36.5도, 37도에서 엄청 잘 분해를 시키거든. 그런데 실제로 포도당을 똑같은 몸속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바깥에, 생명체 바깥에서 한번 해본다라고 하면, 촉매 없이 해본다라고 하면 얘는 열이 400도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내 몸이 400도 이상인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몸은 36.5도, 37도야. 그런데 도와준다라는 겁니다. 누가? 촉매가. 몸속에 있는 촉매 바로 무엇입니까? 효소. 효소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효소가 400도 필요 없어. 나 37도야, 36.5도야. 나 거기에 맞춰줄게. 충분히 내가 해줄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활성화 에너지를 어떻게 해준다? 낮춰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면서 도와주는 몸속에 있는 촉매, 그것이 바로 효소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생명체 밖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과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이 물질 대사는 과연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체 밖과 생명체 안은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한번 보시면요. 자, 연소 반응이에요. 포도당이 우리가 세포 호흡을 통해서 결국은 CO2와 H2O가 나오지. 그건 바로 연소 반응입니다. 그러면 이 연소 반응은 똑같아요. 결과는 어떠냐면 결과는 이래요. 이렇게 포도당이 산소를 활용해서 어떻게 된다? 6CO2와 6H2O가 된다는 겁니다. 되시겠죠? 자, 이렇게 되면서
생명체 같은 경우는 ATP라고 하는 화학 에너지와 생화학 에너지와 열이라고 하는 열 에너지로 나오고요. 이러한 세포 바깥에서 일어나는 400도 이상의 열이 필요한 것은 얘네들은 열 에너지와 그리고 번쩍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벗이 아니라 빛 에너지입니다. 빛 에너지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겁니다. 화학 에너지가. 자, 그러면 생명체 밖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한번 보죠. 얘네들은 높은 온도와 높은 압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촉매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엄청난 활성화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 에너지를 극복하기 위해서 높은 온도와 높은 압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얘는 한 번에 빵 하고 다 타버리기 때문에 다량의 에너지가 한꺼번에 방출이 되거나 흡수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활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활동은요, 아주 낮은 온도와 대기압에서도 반응을 잘합니다. 왜? 누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의 친구, 누구? 효소, 생체 촉매인 효소가 필요합니다. 효소만 있으면 만사 오케이, 만사 형통 다 된다는 거예요. 자, 반응물 속에 저장되어 있던 에너지가 이제 방출이 되는데 얘네들은 어떻게 됩니까? 한 단계 각각의 단계마다 조금씩 에너지를 방출하는 겁니다. 하지만 최종 산물은 같아요. 촉매가 있으면서 한 스텝 천천히 밟아나가면서 연소를 시키더라. 그때마다 조금씩 에너지가 나오더라. 이게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생체 바깥에서 일어나는 이 포도당의 연소 반응과 몸속에서 일어나는 연소 반응은 최종 산물은 같아요. 그리고 최종 생성되는 에너지의 양도 같습니다. 반응열도 같아요. 하지만 무엇이 촉매의 유무, 그리고 높은 온도와 압력이 필요한가, 낮은 온도의 대기압 정도가 필요한가, 그리고 이 정도의 차이라는 겁니다. 활성화 에너지가 그래서 그만큼 많이 줄여주면서 효소가 잘 수행을 한다는 거예요. 기능을 잘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효소가 굉장히 좀 특이합니다. 어이구, 이 효소가요, 생체 촉매인 이 효소가, 선생님, 얘가 그냥 다재다능해서 국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고, 과학도 잘하고, 사회도 잘하고, 다 잘하면 안 됩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 효소가 포도당을 분해하는 효소와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와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효소와 단백질을 합성하는 효소들이 모든 화학 반응마다 다 다른 효소가 사용된다는 겁니다. 자, 재밌죠? 자, 효소의 기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소의 기능은 뭐야? 활성화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것도 있지만 감소시켜가지고 물질 대사의 반응 속도를 빠르게 만든다는 겁니다. 반응 속도 굉장히 빠르게 만들어요. 자, 그래서 반드시 촉매인 효소가 필요하고요. 얘는 촉매이기 때문에 재사용돼야하는데 재사용 가능하다. 이게 포인트죠.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효소의 주 성분은 무엇이냐? 효소의 주 성분이 단백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열에 약합니다. 자, 효소의 주 성분은 뭐야? 단백질이다. 근데 단백질은 독특한 구조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 구조가 독특한 기능을 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얘네들이 입체 구조를 가지면서 다양한 기능들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효소 작용의 원리는 굉장히 재밌습니다. 얘는 특정한 반응물만 결합을 합니다. 이 반응물은 A 효소 필요해. 이 반응물이야. 이건 B 효소가 필요하다. C 반응, 이 C 물질이야. 요거는 C 효소가 필요해. 각각의 반응마다 다 다르다는 겁니다. 효소가. 자, 이것이 바로 효소의 기질 특이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효소의 기질 특이성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소의 기질 특이성은 물론 여러분들 전공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한 종류의 효소는 딱 한 종류의 반응물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 일반적으로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 종류의 효소는 한 종류의 반응물에만 작용하는 특이성을 바로 기질 특이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기질 특이성을 한번 살펴보시면 자, 이러한 반응물도 있고요. 이러한 반응물도 있는데 이 효소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이 부분이 딱 보니까 우와, 얘랑 똑같이 생겼는데 이거야. 즉, 효소 중에서도 이렇게 반응물이랑 딱 맞아떨어지는 부위가 바로 활성 부위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이제 활성 부위가 있고요. 이 활성 부위랑 반응물이 딱 결합을 해요. 결합을 하면 이 효소가 결합이 되면 생성물이 결국은 될 때 아주 조금 더 쉽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라는 겁니다. 되겠죠? 다시 한 번 더. 자, 하나의 반응물은 하나의 효소에만 반응을 하고요. 역으로 하나의 효소는 하나의 반응물에만 결합을 하고요. 이렇게 활성화 부위로 딱 반응물을 이제 하면 얘네들이 뭔가 어떤 변화가 나타날 거예요. 그런 변화가 나타나면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다시 재사용된다라는 거예요. 자, 효소와 생명 현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화작용할 때도 들어가고요. 생장할 때도 들어가고요. 해독작용, 혈액 응고할 때 모두 다 효소들이 쓰인다, 사용된다라는 겁니다. 자, 효소의 활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 부분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효소에 활용할 때 효소는 몸속에서 작용을 하지만 그 온도와 대기압 정도의 환경을 만들어주면 바깥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식품이죠. 식품. 자, 발효식품입니다. 미생물의 효소를 이용해서 우리가 된장, 김치, 고추장 이런 것들 만들어 먹죠. 치즈 등등이고요. 자, 고기 연육제도 우리가 몸속에 있는 그런 효소들을 바깥쪽에 이용해가지고 단백질을 조금 연하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자, 식혜는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엿기름, 엿당을 아밀레이스를 이용해가지고 무엇을 만듭니까? 단맛이 나는 것으로 엿당으로 이제 분해를 한다는 겁니다. 이 엿당이 조금 단맛을 내는 거예요. 단맛을. 그래서 어떤 거죠? 녹말을 무엇으로 바꾼다? 엿당으로 분해한다는 겁니다.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하는 걸 바로 아밀레이스가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소화가 안 돼요. 소화가 안 되니까 탄수화물 분해 요소, 단백질 분해 요소, 지방 분해 요소를 다 알약에 넣어가지고 먹으면 소화가 되더라.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런 것들은 일일이 언급하기 힘들기 때문에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나요? 어떻게 효소가 활성화 에너지를 조금 낮추면서 반응이 잘 일어나도록 만드는지. 자, 이건 조금 더 난이도가 좀 있는 부분이라서 쓱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선생님 비유를 듭니다. 선생님 비유 드는 걸 굉장히 즐겨합니다. 자, 여러분들 반에도 한번 봐봐. 물론 반 전체 분위기 있지. 1반부터 8반까지 있다라고 하면 1반, 2반, 3반, 4반 묘하게 다 분위기가 좀 달라요. 즉 에너지 자체가 평균적으로 다 다르단 말이야. 그런데 예를 들어 나 1반이야. 1반의 평균 에너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평균이야. 과한 에너지를 가진 친구도 분명히 있겠고 그리고 별로 에너지가 많이 없는 애들도 있어요. 이게 반응물도 마찬가지예요. 반응물도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반응물이 여기에서 이렇게 활성화 에너지를 넣고 이렇게 했을 때 이 반응물의 에너지가 하나만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반응물도 서로 부딪히면서 에너지를 잃는 것도 있고요. 에너지를 얻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반응물 중에서도 에너지가 작은 것도 있고요. 에너지가 아주 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아이들만 반응이 일어나냐면 이 활성화 에너지 있죠. 여기 있네. 활성화 에너지보다 큰 부분에 있는 그런 분자들만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촉매는 무엇을 하죠? 촉매는 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버린다고 여기서. 그러면 이만큼의 분자들이 반응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반응 속도가 빠르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얘네들이 반응해서 생성물이 되는 거하고 얘네들이 반응해서 생성물이 떡하니 만들어진 거하고는 생성 속도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반응 속도가. 됐나요? 오케이,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주 어렵게 까다롭게 나온다고 하면 바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기질이 무엇인가요? 자, 기질은 바로 반응물이다. 반응물과 똑같아요. 똑같은 말이 바로 반응물입니다. 자, 한번 살펴볼까요? 자, 반응물은 당연히 시간에 따라서 계속 어떻게 될까요? 감소하겠죠? 반응물은 계속 감소합니다. 자, 쉬운 것부터 하죠. 생성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많아지겠죠. 반응물이 없어지면 당연히 생성물이 많아지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바로 이 효소입니다. 효소 한번 보실래요? 효소가 처음에는 급격하게 딱 줄어들어요. 왜? 반응물들이 엄청 많이 들어왔으니까 모든 효소들이 여기에 이제 쫙 다 달라붙는 거예요. 그런데 달라붙어 가지고 계속 생성물을 만들어내겠죠. 그럼 반응물은 줄어들잖아? 그러면 촉매가 모두 다 필요한 게 아닌 거야. 좀 쉬는 촉매들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효소, 즉 여기서 말하는 효소는 효소랑 반응물이랑 결합한 이 효소 기질 복합체에 있는 건 카운팅을 하지 않고요. 순수하게 효소로만 딱 하니 존재하는 겁니다. 효소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효소로만. 그래서 효소로만 존재하는 건 처음에는 당연히 줄어들겠죠. 반응물이 막 엄청 들어와. 그럼 효소들이 한 개, 두 개, 세 개 하다가 막 엄청나게 많이 쓰이겠죠. 그런데 반응물이 점점 없어짐에 따라서 일정한 시간이 조금 흘렀을 때는 다시 혼자 있는, 굳이 필요 없는 거야. 촉매가 다 필요 없는 거야. 효소가 100개가 있으면 야, 이제 반응물 몇 개 없는데 80개 너희면 이래 20개나 우린 좀 쉴게, 고참들은 조금 쉴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서 효소의 양이 점점 원래의 상태로 되겠죠. 자, 그런데 무엇이 또 달라집니까? 자, 효소 기질 복합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도 없다가 효소들이 반응물이랑 딱 달라붙기 시작하면서 처음에 급격하게 딱 많아지겠죠. 자, 이런 게 많아지다가 결국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많이 반응물들이 반응을 많이 하고 나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효소들이 남아있는 것이 많다라는 겁니다. 남아있는 것이 많다라는 것은 바로 효소 기질 복합체의 그 개수는 적다라는 것이겠죠. 그렇게 되면서 다시 이런 식으로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복습을 꼭 해보십시오. 만약에 내신에서 어렵게 나온다라고 하면 바로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어렵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겁니다. 이제 마지막 실험, 이 실험은 in my head, 머릿속에 무조건 집어넣어야 돼요. 자, 효소 작용에 관련된 실험입니다. 자, 실험 과정을 한번 A부터 Z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정은요. 자, 시험관 A에서 C까지 3%의 과산화수소수라고 하는 건 과산화수소. 자, 무조건 암기해라. H2O2입니다. 자, H2O2. 원래는 H2O인데 얘가 생명 활동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산소 원자가 하나 붙어서 H2O2로 만들어냅니다. 이게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요. 그런데 이 H2O2를 바로 과산화, 산소가 하나 더 많다 이거예요. 얘가 과산화수소예요. 그런데 과산화수소는 이게 독입니다. 몸에서 이 과산화수소가 왜 독이냐면 산소는 전자들을 엄청 많이 가져오고 싶어하는 성질이 있거든. 그런데 얘는 맨 처음에는 H2O보다 H2O2가 되면 얘는 산소를 가지고 오려고 싶어하는 성질이 엄청 더 강한 거야. 그러면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어디에서든 가리지 않고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전자들을. 그러면 단백질에 있는 애도 가지고 올 수 있고요. 자, 지질에 있는 것도 가지고 올 수 있고요. 아미노산에 있는 것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정말 중요한 핵산에 있는 것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야. 얘가 쌓이게 되면. 그럼 이게 몸속에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전자들을 가지고 오면 그건 필연적으로 걔네들이 다른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을 없애야 될 거 아니야. 이 H2O2 과산화수소를 없애는 애가 바로 카탈레이스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세포에 가장 많은 효소가 카탈레이스입니다. 그래서 카탈레이스는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선생님, 과산화수소수는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그냥 물을 섞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3ml씩 넣고요. 그러면 과산화수소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물과 산소로 분해가 돼요. 자, 과산화수소수 두 분자 들어왔다. 두 번 더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물이 되겠고요. 그리고 산소가 됩니다. 그러면 맞춰줄까요? 맞춰줍시다. 이거 두 개 하면 되겠죠. 맞아요. 물이 생기고요. 그리고 산소가 생깁니다. 산소 뿜뿜. 성냥불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산소 다시 활활 탄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것은 무엇으로 실험을 많이 하냐면 바로 감자즙 또는 브로콜리즙 또는 간 중에서도 생간을 이용을 많이 해요. 왜 생간을 이용하냐면 얘네들은 효소가 아주 많이 풍부해요. 감자라든지 생간에. 간에 많이 풍부합니다. 간이 해독작용을 많이 하잖아. 그래서 이 얘네들이 엄청 많아요. 카탈레이스가. 그런데 생간을 이용하는 이유는 삶거나 굽거나 하면 어떻게 돼? 어떻게 돼요? 그래. 카탈레이스가 효소 36.5도, 37도 넘어가 버리면 아예 끝나버리는데 기능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간이나 감자즙을 넣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A는 그냥 놔두고요. B와 C에는 감자 조각과 생간 조각을 각각 소량을 넣습니다. 그리고 B와 C는 보니까 기포가 막 발생하는데 이 기포는 무엇일까요? 바로 O2다 이겁니다.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건 바로 향연기를 꺼져가는 향연기를 다시 넣었더니 활활 타오르더라 이거예요.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실험들을 통해서 이제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결과는 이렇습니다. 자, 시험관 A에서는 아무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시험관 B는 기포가 발생했어요. 근데 밝게 잘 타네요. O2입니다. 네, O2가 발생했다는 거고요. 물론 물도 발생하죠. 자, 거기에 과정 5는 뭐냐면 다시 과산화수소수를 넣는 겁니다. 근데 촉매는 계속 재사용돼 안 돼? 촉매 재사용되죠. 촉매가 재사용되기 때문에 반응물, 즉 과산화수소수를 또 넣어주니까 또 기포가 다시 발생하더라 이거예요. 자, 그런데 얘가 기포가 다 발생하고 나서 감자즙을 넣거나 생간을 넣으면 반응을 안 해. 왜? 반응물이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촉매만 있다고 해서 효소만 있다고 해서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되셨죠?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 여기를 끝으로 오늘 이번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